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AI 투자 열풍 한 차원 다르게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봐요.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BYD 같은 걸 당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또 미국 영토 확장의 역사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식민지 미국은 어떻게 좀 거대 제국이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서부 개척시대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영토라고 하는 거는 미국 동부 해안의 13개 주였어요. 동부 해안에만 딱 붙어 있었어요. 시카고나 이쪽으로도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건 그러면 누구냐? 그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부의 땅은 프랑스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땅들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쪽 그 서부의 사막지대에 있잖아요. 거기는 다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다 그거는 스페인 영토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한 미국이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미드웨스트, 시카고 이쪽까지 쭉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죠. 미시시피 강을 써야 되는데 그 미시시피 강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것도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걸 또 스페인이 가져갔다가 또 다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을 스페인에게 넘겨주면서 미시시피 강은 놔줘. 그래서 그 일대의 땅들을 나폴레옹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이제 그 외교 사절을 보냈죠. 이거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가를 드릴 테니.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빌려 쓰지 말고 사가시오. 그래서 그 거대한 땅을 그냥 프랑스에서부터 사요. 그걸 루이지애나 퍼처스라고 하거든요.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주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땅 전체를 다 루이지애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루이지애나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루이 14세의 땅이에요. 루이하고 애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예, 그 프랑스 땅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돈 몇 푼 안 주고 미국이 사들여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고, 또 이제 그 북극 지방의 알래스카도 또 러시아에서부터 사들이잖아요. 그거는 러시아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자기들은 이 모스크바에서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사가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팔죠. 처음에는 그거 산다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그 얼음 땅 사다가 뭐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뭐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 돼 있고, 또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이 서부를 갖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거기가 스페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의 후예들인 거죠. 그 스페인의 후손들이 현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메스티존이 뭐 이런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혼혈.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도 독립할 거야.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갖고 있던 중미 지역,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 위쪽 땅까지 다 이게 스페인 땅이었는데 그게 멕시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무인지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여기 가서 들어가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건 스페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기를 미국 사람들이, 독립한 미국 사람들이 계속 서부로 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텍사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꽤 살게 됐고, 그들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텍사스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아주 그 고약한 놈들이 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국력도 딸리고, 그래서 그거는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공화국 사람들이 미 합중국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의 새로운 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멕시코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벌리죠, 미국하고. 근데 그 전쟁에서 멕시코가 참패를 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수도가 완전히 점령당해요. 그러면서 멕시코는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가
요만큼은 띄워줄게. 그냥 여기서 살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땅은 나한테 싸게 팔어. 그래서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들이 전부 그게 미국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도시 이름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스페인어예요. 영어로 했으면 세인트 프란시스예요. 또 로스앤젤레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 The Angel이에요. 천사. 엔젤이잖아요. 그 로스앙헬레스예요, 이거는. 그 스페인 이름인 거예요. 원래 그 이름들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호세니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쪽 스페인계 이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다 미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되게 인수를 잘했네요. 그렇죠. 뭐 돈 주고 사는 폼은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냥 강압적으로 가져온 거지만. 그러니까 20세기 초 이때는 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쿠바를 놓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쿠바도 스페인 영토고 이 태평양에 오게 되면 필리핀도 스페인 영토고 그러잖아요. 괌 뭐 이런 데가 다 스페인 영토였거든요. 근데 쿠바에서 이제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쿠바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쿠바 반란군을 지원한 거예요. 그 스페인하고 전쟁이 돼버린 거죠.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필리핀을 가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도 스페인 식민지니까 미군이 함대가 가서. 그래서 싸움이 양쪽에서 벌어졌네요. 근데 그거 다 미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미국 식민지, 괌도 미국 식민지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필리핀은 독립을 하고 쿠바도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혁명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미국이 엄청나게 영토 팽창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미국이 전쟁에서 참 많이 이겼네요. 많이 이겼죠. 왜냐하면 국력이 뭐 이 우길승천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 경제력이 강하면 군사력도 강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토 확장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를 손에 잡고 싶어 하던데 왜 손에 놓으려고 하는지랑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뭐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또. 파나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파나마에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을 했어요. 1989년에. 파나마를 침공을 해서 파나마 군대를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나마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노리에가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 노리에가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세우고 미국 재판을 받게 하고 미국 형무소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나마가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얼마 전이에요? 89년.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왜 그린란드는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왜 그 땅을 팔라 그러느냐? 그린란드가 지금은 덴마크 식민지예요. 네. 그 그린란드 원주민은 누구냐면 에스키모들이에요. 근데 에스키모라고 하는 말을 실제 에스키모들은 싫어해요. 그 단어 자체를. 왜냐하면 그게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린란드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른대요. 이누이트는 뜻이 사람이래요. 네. 그냥 사람들. 네. 그래서 이누이트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덴마크,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이죠. 덴마크가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들어가서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아무튼 거기가 덴마크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면 얼음 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죠. 어니까. 물론 거기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너무 추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거기가 신경이 쓰이는 게 중국이 들어갈까 봐. 중국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군사기지를 둘까 봐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데는 북극이기는 하지만 북미 대륙의 일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덴마크보다도 바로 캐나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위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한미군을 보면 중국 바로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바로 코앞에 중국 기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에 중국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거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거 지켜낼 수 있느냐? 못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린란드가 지금 인구가 5만 7천 명인가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되는군요. 예, 남한 넓이의 22배인가 그래요.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 땅은 못 지켜요. 네. 군대도 없어요. 그건 덴마크가 지킨다고 하는데 덴마크도 못 지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얼음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북극 항로를 본격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쇄빙선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떤가? 지금 그린란드는 어쩌면 독립을 할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덴마크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왜냐? 별 쓸모도 없는 땅인데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린란드 사람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7천 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어디서 돈을 버느냐? 그린란드에는 돈 벌 데가 없어요. 생선 잡아서 파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 땅이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느냐? 덴마크에서 오는 거예요. 덴마크가 그냥 줘요. 1년에 5억 달러 뭐 이렇게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린란드가 5만 7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취업 인구, 고용 인구가 2만 3천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1,000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주는 돈 그냥 네네. 그거 쓰는 거예요. 네. 독립 못 해요. 근데 누군가 도와주면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덴마크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래? 아니면 미국의 뭐 일종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래? 아니면 중국하고 할래?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디겠느냐? 미국이지 않을까요? 미국의 가능성이 가장 높죠. 최강대국이고 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미국에 속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뭐 명목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네. 형식적으로는 독립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5만 명 남짓한 사람을 가지고 남한의 22배나 되는 면적을 어떻게 지켜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또 이거 교수님이 주신 주제인데 해저 케이블 전쟁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핀란드, 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요건 뭔가요? 지금 나라들 간에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해저 케이블이거든요. 예. 핀란드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그 해저 케이블을 놓고 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이 그 발틱해의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그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국가 간 통신의 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바다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들이.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최근에. 끊어졌는데 중국 배가 끊었다는 거예요. 중국 배가 닻을 밑에 내린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해서 그 해저 케이블을 끊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납포를 했거든요. 그 중국 배를.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라는 거고 쟤네들이 실수한 거네. 이런 거예요. 근데 핀란드는 야, 너희들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요. 또 대만 근처에서도 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주변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고 그걸 중국이 했다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이 좀 협조를 해줘라 라고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온 상태예요. 대만이. 한국은 아직 뭐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통신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런데 특히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전부 해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국가 간 통신은. 왜냐하면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다 밑으로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오가고 있는 거죠. 대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차단해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분명히 그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뭐 바닷빛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성 인터넷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성 인터넷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위성 인터넷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저궤도들을 그냥 수천 개의 작은 위성들, 통신 위성들로 쫙 지금 깔아놓고 있고 계속 그걸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좀 통신 속도가 좀 시원찮고 거기다 비싸기도 하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한화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 인터넷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나와서 트럼프 시대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기업의 성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것까지 다 땡겨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된 거지 JP 모건 같은 데서는 여기서 뭐 70% 뭐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함께 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 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한편으로 뭐 전기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중국 전기차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성비 면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가성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중국산 비아디 같은 걸 당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리스로 잘 팔지를 않았어요. 근데 리스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 리스로 판매를 하는 전기차는 중국산 부품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대요. 근데 테슬라는 리스로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팔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보조금을 끊으면서 리스의 가격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이익을 다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이익을 받았다가 이제는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다른 데들하고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중국의 전기차의 가성비가 워낙 높아지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니까 미국 전기차는 저는 그렇게 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이고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열어줄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의 가치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거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만 미국의 전기차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미국 경제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뭐 곧 있으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 굉장히 들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잘 나간단 말이죠.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그 최근에 그 미국의 의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냐?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산성이. 그럼 왜 생산성이 높으냐?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이민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민자가 들어와서 복지 실업수당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것이 미국 생산성 증가분의 80~90%를 차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이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그 하이테크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거를 또 규제를 풀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복구하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상반된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보는 게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you are fired 하면 그냥 fired 돼요. 너 해고야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무슨 근로기준법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구글이니 이런 데서 막 몇만 명씩 동시에 해고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거 불가능해요.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겠죠. 낡은 산업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낡은 산업은 죽어요. 그러면 이 투자 여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또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낡은 산업이 그냥 you are fired 해서 한마디로 그냥 싹 죽어버리고 나면 그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갈까요? 다 새로운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미국의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죽고 있는 게 외국으로부터 이민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게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그렇고 전부 고령화가 돼서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쇠락을 하는 거죠.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늙어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해고를 못 시켜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은행들도 파산을 잘 안 시켜요. 우리나라도 보면 자영업자 파산 안 시키잖아요. 파산해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야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그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요? 저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만들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든가 멕시코 노동자, 남미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베트남 노동자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력 인재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저학력 인재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직접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노동자들, 미국 백인 블루칼라들을 가지고 공장을 돌린다? 글쎄요. 어림없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52시간,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대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대만은 그런 거 없으니 TSMC는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대만을 당할 수 없어요. 한국 근무 시간도 근로기준법이나 어쨌든 그런 거에서 제한 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문화도 해고가 쉽지 않고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다가 1년에 5천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0억을 줄 수 있느냐? 어림없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10억이나 주면 그것조차도 막 뭐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걸요, 그거? 근데 미국은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생산성 중에 하나가 또 작년에 AI 열풍도 있었을 텐데 올해는 AI 열풍 투자 심리 지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올해는 좀 꺾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어떤 관점에 좀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중국산 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AI 투자 열풍 완전히 한 차원 다르게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싸졌잖아요. 싸지니까 거기다가 그게 오픈소스잖아요.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다가 거기다가 뭔가를 조금씩 보태면 자기 거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AI 모형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썼던 것 중에 우리나라의 다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성, 영상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그 AI 사이트가 있거든요. 와, 정말 쓸모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유튜브 링크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다 텍스트로 다 바꿔줘요.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주 보기도 좋게 돼 있고 그걸 요약해주기도 하고 그 요약을 아직 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그 수준이 높아진 상태가 됐고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건너뛰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